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를 맡은 박재환입니다. 통일시대 채널에서 제공하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날카로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가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인의 심리 상태가 지금처럼 된 원인은 무엇이라 보세요? 우선 이 뭐랄까 한국 사회가 네.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네. 옛날의 불평등 사회는 이 단순한 위계에 기초한 사회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양반, 평민, 천민 뭐 이랬죠. 네. 귀족, 평민, 천민 한 3대 계급 크게 구분하면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한국도 과거에는 약간 이런 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까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7, 80년대까지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평민들끼리는 사이가 좋아요. 평민들끼리는 사이 좋게 지내요. 응답하라 1988 보시면 네. 거기에 보면 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지하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이가 좀 좋거든요. 형제처럼 지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장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평민들끼리는 비교적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격차가 좀 있더라도.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바뀌었어요.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단순한 위계가 아니라 다층적 위계로 바뀌었죠. 층이 쫙 생긴 겁니다. 100층 막 이렇게. 그러면 평민들이 어디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나쁘겠죠? 나쁘겠죠. 이렇게 딱 쪼개졌으니까. 네.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사회는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자면 이 단순한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네. 집단 간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그 줄다리기 하잖아요. 네. 줄다리기 시합할 때는 그래도 같은 팀 성원들끼리는 어때요, 사이가? 좋죠? 좋죠. 좋은 편이죠. 특히 네. 주인공이 속해 있었던 팀은 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였어요.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현대와 삼성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도 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삼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서민들이 경쟁을 해도 집단 간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 안에 소속된 곳에서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그 다음 시합이 구슬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슬치기는 1대1 게임이죠. 네. 1대1 경쟁을 시켜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그걸 강요했거든요. 1대1 경쟁, 개인 간 경쟁. 자, 그러면 사람들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질 수밖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예. 거기서도 보면,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이기고 아내는 죽으니까 자살하잖아요. 또, 그 주인공 되게 착한 사람인데, 기훈인가 이러면. 네, 맞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 앞에 있는 노인을 속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층적 위계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걸 의미해요. 개인 간 경쟁사회가 됐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줄다리기 팀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위해주고 사는 그런 게 없어지고 혼자가 된 거죠. 그리고 개인 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슬치기를 해야 되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죠. 이 과정에서 한마디로 이제 한국인들의 심리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는 승부욕, 강박적인 승부욕. 승자 독식. 네, 승자 독식.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심리적 변화가 이제 생긴 거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뭐 지속적인 건데, 분단체제 아까 얘기했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자위검열. 이게 네. 이제 결합이 되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오징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자. 네. 이런 발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빨갱이 소리 들으니까. 색깔 공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규칙을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면 453억을 1등한테 몰아주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참가자 모두에게 1억씩 나눠준다. 그리고 1등 한 명한테는 1,000만 원 보너스, 뭐 성과급. 그 다음에 뭐 2등 5명한테는 500만 원. 네. 3등 100명한테는 200만 원. 이게 복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모두에게 1억 원씩 주고 네. 그렇게 주면 경쟁을 하긴 하겠죠. 그렇죠. 1등 하려고. 그러나 어떤 경쟁을 하겠어요? 선의의 경쟁을 그렇죠. 하죠. 선의 경쟁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운동회 때 서로 이기려고 열심히 싸우는 정도예요. 그런 경쟁이 되는데 다 죽고 1등 한 명만 453억을 준다 그러면 서로 죽고 죽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규칙을 바꿔야죠. 그렇죠. 네.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징어 게임 안에서 어떻게 하면 453억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각자 도생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다 박봉에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단위로 각자 도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탈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아까처럼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되고 개인 간 경쟁 사회가 되고 이러면 이제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 열고 나갔을 때 집 앞에 있는 소나무 때문에 불안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뭐 바위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퇴근할 때 집에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우리를 불안하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와요. 네네. 거의 모든 불안이 인간관계에서 와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근데 단순한 위계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원만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물론 이제 아주 부자를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무시당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존중 불안 수준이. 근데 다층적 위계사회가 되면 내 주변에 항상 나를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네, 개인 간 경쟁 사회에다가 네. 또 다층적 위계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디 동창회 가도 무시당해. 네. 어디 가서 누구 맞선 봐도 무시당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 무시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이게 불특정이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불특정이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무시당하는 거면 부자들 안 만나면 되거든요. 네. 백화점 안 가고 시장 가면 돼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항상 나를 무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 수준이 뭐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 불평등의 심화는 언제부터라고 보시나요? 신자유주의 체제로 정한 90년대. 90년 초반인가요? 아니면 중반? 초반부터 시작됐죠.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세계화를 부르짖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식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예요. 레이건 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됐고 한국이 조금 늦잖아요. 이제 늦죠. 수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90년.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바뀌어요. 80년대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변화를 겪어요. 뭐 그쪽에 미국 사람들도 인간관계가 우리만큼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70년대까지는 나았다 그러거든요. 훨씬. 근데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80년대 이후에 확 나빠져요. 근데 미국도 불안 수준이 지난 40여 년간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오거든요. 정신장애도 증가하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뀐 것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조건에서 그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별로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 예를 들면 뭐 586 세대라든가 네. 민주화 운동 세대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세대라든가 4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를 들면 어릴 때 놀이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친구들은 공동체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어릴 때 놀이 공동체도 없었죠. 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입시전쟁 때문에 친구랑 싸웠죠. 싸우죠. 개인 간 경쟁. 대학 와서도 그렇죠. 취업 경쟁.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로 살아왔어요,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개인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기성체제를 바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생각은 나 혼자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쳐서 뭐 공무원 되든가 아니면 뭐 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뭐 주식 투자 잘해서 부자가 되든가 이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중에서 결과의 불평등 바로잡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 혼자니까. 자, 개인은 무력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개인이 힘이 세봤자 슈퍼맨이 아니고서야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곽상도 아들이 50억 벌었다는 건 그냥 그러는 얘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불평등은. 그냥, 아유, 그래. 걔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50억 받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이제 시험 쳐야 되는데 누가 표창장 위주에서 들어왔다. 그거는 발끈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내가 공무원 시험 쳤는데 누가 특혜 받았다. 그것도 뭐 여성들이 가산점 받아 들어왔다. 과정의 불평등. 네, 과정의 불평등.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왜? 다른 불평등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인국공 사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 이상을 젊은이들이 갖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각자 도생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의 공정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불공정한 경쟁을 시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확 뒤집어지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면 이게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런 불평등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그럼 결과라든지 그런 거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과정의 불평등,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쟁에 예민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것도 예민하지만 그래도 결과의 불평등이라든가 기회의 불평등 같은 데도 좀 관심을 가지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불평등을 계속적으로 놔두면은 이게 한국 사회에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불평등을 줄여 나가거나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사람들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개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동체가 있는 조건에서는 불안해져도 개인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 힘으로 싸워나가려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인화 이미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생존 불안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람은 더더욱 개인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생존 불안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얘기가. 그렇죠. 야 나 지금 뭐 취직도 안 되고 내일이면 당장 핸드폰 값도 못 내는데 10,000원도 없는데 지금. 10,000원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자 진짜 꺼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또 통일하자. 남북 통일하자 그러면 무슨 뭔 소리야. 소리야 그게.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러면 아유 저리 꺼져. 지금 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내 박 선생이 갑자기 위통이 온다. 심각할 정도로. 그럼 내 얘기를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못 듣죠. 못 듣죠. 네. 이 고통 때문에. 그럼 비슷해요. 생존 불안이 너무 심각하면 이 고통 때문에 사회, 이웃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오로지 내가 그냥 살아남는 거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생존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된다. 사람들의 생존 불안을. 특히 이제 미래 사회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건데 생존 불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기본소득을 주든 아니면 뭐 북유럽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확실하게 갖춰지든 근데 요새 북유럽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약화된 예,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래까지 가능한 대안이 아니에요. 북유럽형 모델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소득이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걸 쫙 주든가 아니면 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다 시켜주든가. 꿈만 같네요. 이번 대선에서 저 강원도지사 최문순인가요? 네. 직업사회보장제인가? 그거 들고 나왔어요. 하겠다고. 꿈은 아닌 거죠. 그 사람 좀 찍을 거라면. 하여튼 직업사회보장제 뭐 이런 것도 저는 미래 얘기가 아니고 기본직업제 같은 거 이제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직업을 필요로 사람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거죠. 뭐 그건 오늘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생존은 최소한 사회와 공동체,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생존 불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줄어들어야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사는 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피라미드. 네. 층층 피라미드. 네. 이 층층 피라미드가 생긴 이유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한 95 정도 받았어요. 95, 94. 80년대. 옛날이라고 아니고 80년대. 그럼 이때는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은 위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요런 데 속해, 여기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월급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직장인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오늘날 대기업 직장인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얼마 받을까요? 대기업 직장인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직장인은 한 50만 원? 네, 5, 60 받아요. 격차가 엄청 벌어졌죠.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아니죠. 다르다고 생각하죠.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은 급이 다르다, 위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 때문에. 그래서 소득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소득 격차를. 자산 격차도 이제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시도하려면 안 돼요. 인국공 사태에서처럼 네. 안 돼요. 왜? 너무 불안하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웃이 잘 사는 건 바라지 않아요. 배가 아파. 나만 잘 살아야지. 그래서 불평등 해결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반대를 안 하고 너그러워지려면 자기의 끔찍한 생존 불안이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아, 그래, 이제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좀 여유 있게, 그래, 이웃도 한번 바라보고 사회도 바라보고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도 꿈꿔보고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생존 불안을 일단 해결해 주는 쪽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득 격차, 자산 격차를 줄이는 대수술에 나서야 된다, 우리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같은데요. 그러면 좀 불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 봤을 때 호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한 6개월 네. 정도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심할 정도 어디까지 갈 거라 보시나요? 뭐 단기적으로 뭐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그것을 누적시켜 왔다, 악화시켜 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지난 5년 민주당 정부에서 거의 국민들이 임계치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뭐 안보, 뭐 모든 면에서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임계치에 거의 도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거의 도달해 있는. 거의 100도씨까지. 네,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팡 하고 터질 그런 임계치에 도달해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걸 확실하게 악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시한폭탄 지금 이제 터질라 그러는데 자꾸 태엽을 더 가면서 빨리 가게 만드는. 그래서 아마 심각한 한국 사회의 위기, 혼란 같은 게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간에는 그 김채영 소장님과 함께 한국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라미드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분석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